안녕하세요. TV닥터 건강클리닉의 연구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희호입니다. 네, 이 건강한 치아는 오복 중의 하나다라는 옛말이 있는 것처럼 예로부터 중시돼 왔습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임플란트라는 인공치아가 개발이 되면서 염증이나 또 사고로 소실된 치아를 다시 자연 치아처럼 만들어줄 수 있게 됐죠. 네, 맞습니다. 벌써 임플란트가 상용화된 지도 거의 2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네. 초기보다 기술도 많이 발전됐고 또 환자분의 부담을 줄어드리는 방법들도 많이 고안이 돼서 예전보다는 훨씬 좀 덜 걱정하고 시술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할 만한 임플란트의 모든 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영상으로 소개해드릴게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요즘 전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치아 관리 역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사고 또는 노화 증상으로 치아를 발치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이때 가장 많이 선택하는 치료 방법은 임플란트다. 네, 임플란트는 일단 다른 치아들에 비해서 자연 치아에 가장 가까운 치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미적이나 기능 면에서도 다른 치료에 비해서 가장 우수하고요. 기관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관리만 잘 되면 자연 치아처럼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임플란트 또한 잇몸 질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 치아와 마찬가지로 유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술질을 잘 한다든지 그다음에 치과를 내원하셔가지고 임플란트에 무슨 이상은 없는지 잘 살펴주신다면 임플란트를 오랫동안 잘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잇몸 뼈에 보형물을 식립하는 시술인 만큼 임플란트 시술 시 통증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잇몸뼈에 신경이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증을 크게 느끼지 않고 심한 경우 수면요법이나 전신 마취 후 시술이 가능하다. 특히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술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 최근에는 65세 이상 분들이 임플란트에 보험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고령자분들이 임플란트를 많이 하는 추세에 있는데요. 아무래도 고령자분들은 다른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여러 질환을 가지고 있다든지 당뇨나 고혈압 또 이제 잇몸뼈가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임플란트 역시 환자마다 제각기 다른 상태에 맞춰 구체적인 치료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때문에 다양한 장비 및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또 임플란트 후 정기적인 검진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갖췄는지도 병원 선택의 기준이 된다. 네, 임플란트는 다른 치료에 비해서는 치료 기간이 조금 길어질 수 있는데요. 만약에 환자 개개인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잇몸뼈 상태가 양호하다라면 임플란트를 심고 단기간 안에 보철까지 완료될 수 있고요. 만약에 잇몸뼈가 상태가 조금 안 좋다라면 6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 좀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저렴하게 빨리 시술하는 것보다는 차근차근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치료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하는 임플란트 시술. 또한 철저한 구강 위생관리 습관을 만들고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통해 관리를 해주어야 임플란트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에서는 치과 전문의 정명진 과장과 함께 임플란트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본다. 네, 사고나 또 염증에 의해서 치아가 소실되면 사실 뭐 겉으로 보는 미용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기능적으로도 좀 문제가 많이 생기죠. 네. 그래서 임플란트가 꼭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임플란트 시술을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요. 네. 시술 후에 이제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리를 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플란트 시술 자체를 또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임플란트를 어떻게 하면 내 치아처럼 건강하고 또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소개해드렸던 정명진 과장 스튜디오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뭐 이가 사실 조금만 썩더라도 불편하고 굉장히 아픈데 그게 아니라 치아가 완전히 상실이 됐다. 그때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임플란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이 보편화가 됐는데요. 만약에 이 상실된 치아를 그냥 뭐 냅두면 그냥 방치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들이 생기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치아는 우리 몸이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도록 음식물이 입안으로 들어오면 소화되기 쉽도록
자르고 부수는 저작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치아가 상실되게 되면 그 기능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영양 섭취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치아는 사람의 인상을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람을 마주대할 때 쉽게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앞니가 상실되게 되면 심미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한 말을 할 때도 발음을 세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아가 상실되게 되면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고 대인관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설명을 들어보니까 치아 상실이 단지 뭐 치아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체 전체 건강과 그리고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치료가 바로 임플란트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다음 화면을 보시면 네. 임플란트는 충치나 치주질환, 외상, 선천성 결손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치아가 상실되었을 때 자연 치아를 대신해서 자연 치아와 가장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의 치료 방법입니다. 기존의 치료 방법과는 다르게 주변 치아를 건드리지 않고 상실된 치아 위치에 그대로 인공 치아를 식립하기 때문에 치아를 회복시키는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임플란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 텐데, 저는 사실 임플란트라고 하면 이제 겉에 보이는 치아 모분만 이제 임플란트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보니까 뭐 밑에 나사목 같은 부분도 있고요. 임플란트의 구성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우리가 입안에서 치아를 보면 둥글둥글한 치아의 머리 부분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네. 보이는데, 치과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아마 머리 부분 밑으로 긴 뿌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임플란트도 이와 마찬가지로 화면을 보시면 네. 밖으로 노출되는 인공치관이 있고요. 그 아래에 이걸 받쳐주는 치아의 뿌리에 해당되는 인공치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중간에 연결시켜주는 지대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게 임플란트가 우리 원래 치아와는 좀 다른 성분일 것 같은데 그렇겠죠. 어떤 성분으로 만들어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치아는 한번 발치하면 다시 재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치아와는 다른 인공물질을 잇몸뼈에 식립하게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티타늄이라는 금속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네. 임플란트는 나사 형태로 잇몸뼈에 직접 식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신체와 접촉했을 때 이물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각종 외과적인 수술에서 사용이 되는 생체 친화성이 높고 신체와 접촉해서 이물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티타늄이라는 금속을 사용하게 됩니다. 재료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잇몸뼈에 식립되기 때문에 둥근 나사 형태를 띠고 표면에는 잇몸뼈가 견고하게 잘 붙을 수 있도록 특수한 표면 처리를 하게 됩니다. 네. 사실 이제 요즘에는 임플란트가 많이 보편화가 되면서 네. 이제 치아가 상실되면 이제 임플란트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뭐 브릿지, 뭐 틀니, 뭐 네.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했었죠. 과거에는. 네, 임플란트가 나오기 전에는 치아가 일단 상실되면 인접한 치아를 깎아서 더 씌워서 연결시키는 브릿지 치료와 또 잇몸에 얹혀서 사용하는 틀니를 주로 이용을 했습니다. 틀니, 네. 예, 잇몸에서 네, 사용하는 그런 뭐 기존 치료 방법들이 어떤 한계가 있고 또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라는 그런 치료 방법들이 개발된 것 같은데요. 맞는 건가요? 네, 화면을 보시면 네. 브릿지는 소수의 치아가 상실이 되었을 때 인접한 옆에 있는 치아들을 깎아서 더 씌우는 형태의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건전한 치아를 손상시켜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신경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치아의 잇몸 상태가 좋지 못한 경우에는 오래 사용하지 못할 수 있고 네. 맨 뒤에 있는 어금니가 상실이 된 경우에는 인접 치아가 없기 때문에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할 수 없이 틀니를 해야 되는데요. 틀니는 치아가 상실된 잇몸 위에 잇몸 형태의 판을 덮고 그 위에 치아를 배열시켜서 상실된 치아를 회복시켜주는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피가 커지게 되고요. 또한 입안에 이물감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잇몸이 얹혀지기 때문에 잇몸에 상처가 날 수 있고요. 네. 씹는 힘도 다른 치료 방법에 비해서 많이 약한 편입니다. 그러면 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상실된 치아가 하나 있으면 이제 과거에는 그 주변의 치아에 의지해서 뭐 브릿지나 틀니를 하게 됐던 건데 네. 지금은 그 상실된 자리에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게 된 건데 네. 이 기존의 치료와 좀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하지만 자연 치아와 그리고 또 임플란트 어떤 차이가 있을지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조금 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임플란트의 기본적인 형태는 치아의 뿌리에 해당되는 인공치근과
치아의 머리 부분에 해당되는 인공치관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치아와 매우 유사합니다. 네. 다만 잇몸뼈와 결합하는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자연 치아에는 먼저 자연 치아가 있고요. 치아 주위 조직으로 잇몸뼈가 있고 그다음에 잇몸이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자연 치조라고 하는 치조인대가 있게 되는데요. 네. 이 치조인대는 살아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치아의 미세한 움직임을 허용하고 또한 치아에 가해지는 힘에 대해서 완충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치아는 교정을 통해서 잇몸뼈 안에서 이동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플란트는 잇몸뼈가 임플란트의 표면에 기계적으로 부착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직적인 힘에는 강하게 견디지만 수평적인 힘에는 취약하고 또한 치아처럼 이동은 불가능합니다. 네. 네, 물론 뭐 이게 인공적으로 심어 놓은 거라서 원래 자연 치아만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네, 네. 뭐 건강한 자연 치아와 비교하는 건 좀 무리가 있겠지만 그래도 임플란트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일단 치아와 가장 유사하기 때문에 심미적인 면이 가장 큰데요. 네. 겉으로 보기에는 자연 치아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자연 치아와 유사하고요. 그다음에 기능적인 면에서도 저장 능력이 매우 뛰어나서 자연 치아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또한 유지 관리가 잘 된다라면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이전에 브릿지나 틀니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아직 뭐 임플란트 하진 않았지만 임플란트가 개발된 것 자체가 상당히 고마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심리적으로 이제 훨씬 더 네. 좋은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임플란트 치료 과정도 좀 살펴볼 텐데 이게 좀 수술 과정이 복잡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과정은 좀 어떤가요? 네, 임플란트 수술 과정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네. 생각처럼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고요. 여기에 대해서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먼저는 잇몸을 절개하고 치아의 뿌리에 해당되는 인공치근을 식립하는 수술이 먼저 첫 번째 수술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잇몸뼈에 임플란트가 잘 고정이 되면 잇몸 윗부분에 인공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기둥을 연결시키는 수술을 두 번째 수술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둥에 이제 맞는 인공치관을 제작해서 부착시키는 과정, 이렇게 세 과정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이게 좀 1차 수술하고 2차 수술하고 좀 텀을 어느 정도씩 두고 나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건 잇몸뼈의 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게 되는데 보통 첫 번째 수술하고 6개월 정도 기다렸다가요. 두 번째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꽤 오랜 시간 좀 네, 걸리긴 꽤 하네요. 오랜 치료 기간이 소요되는 치료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 뭐 고려해야 되는 점들이 있다고 하는데 먼저 상악동이라는 공간을 좀 주의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네. 위턱뼈의 어금니 같은 경우에 잇몸뼈 위쪽으로 이렇게 상악동이라고 하는 빈 공간이 양쪽으로 있게 됩니다. 네. 이 공간은 빈 공간으로 얇은 막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임플란트를 잘못 식립하게 되면 상악동에 구멍이 나고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가 상악동으로 밀려 들어가서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이고. 또한 여기 상악동에 염증이 생기면 흔히 아시는 것처럼 축농증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상악에 임플란트를 심을 때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 상악동이라는 공간도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하치조 신경관입니다. 이거 이제 아주 중요한 신경이라고 하던데요. 네, 위에 위턱뼈에 상악동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래턱에는 하치조 신경이라는 신경이 있는데 이 신경은 아랫입술과 아래턱부의 감각, 그 다음에 치아들의 감각을 담당하는 감각신경이 되겠는데요. 네. 임플란트 식립을 할 때 기계적으로 잇몸뼈에다가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때문에 네. 기계적으로 이 하치조 신경을 건드리는 경우가 있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신경이 일시적이나 영구적으로 감각 손상이 발생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감각신경이기 때문에 기능상으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으나 얼얼한 느낌의 감각 이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상악동이나 아래쪽에 신경도 있고 중요한 구조물들이 있어서 네. 좀 조심해서 해야 되는 시술인 것 같습니다. 그럼 임플란트는 이게 치아가 보통 이제 상실되자마자 심는 건가요? 아니면 치료 시기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시기는 환자 잇몸 건강 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잇몸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면 치아를 발치하면서 바로 식립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잇몸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추가적인 뼈이식이 필요하다라면 보통 발치를 하고 1, 2개월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네, 이제 잇몸 건강 상태에 따라서 네. 이제 조금 이제 시기가 적절히 조절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만약에 이제 상실된 치아를 좀 빨리 치료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게 됐을 경우, 뭐 앞에서도 살짝 언급은 해주셨지만 어떤 건강상의 문제들이 생길까요? 네, 환자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치아를 발치 후에 바로 임플란트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네. 치아는 계속해서 저작 기능을 하기 때문에 주변 구조물에게 힘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아가 상실이 되면 주변 치아들은 상실된 치아의 빈 공간으로 쏠리는 힘을 받게 됩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 네. 발치하고 시간이 지나서 치아를 수복해주지 않으면 인접한 옆에 치아들이 빈 공간으로 이렇게 쏠리게 되고요. 기운다는 거죠? 네, 네. 그렇죠. 그다음 위에 있는 치아는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아. 그래서 발치 후 시간이 오래 지나면 교정으로 다시 쓰러진 치아들을 세워준다거나 이런 치료 방법들이 필요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또 치아가 없는 잇몸뼈는 시간이 지나면서 아래 그림처럼 치아를 발치하게 되면 잇몸뼈가 서서 이렇게 녹아내리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뼈이식 수술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 사진을 보시면 네. 이 경우에는 치아 상실 부위로 뒤에 있는 치아들이 쓰러진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맨 뒤에 있는 치아는 사랑니이기 때문에 이 사랑니는 발치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앞에 있는 치아는 교정 장치를 이용해 가지고 상실된 치아 공간 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게 되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이후에 공간이 확보되면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인공치관까지 모두 완료된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 치아는 보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뒤에 치아가 쓰러진 상태에 있는데 네, 기울어져 있어요. 네. 이 치아 같은 경우에 치아 후식이 심해서 어차피 치아 충치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치아 보철을 하고 그다음에 이 공간을 조금 넓혀준 다음에 여기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보철 치료가 완료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잇몸뼈 같은 경우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흡수가 된다고요. 그림을 보면서 살짝 더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여기 사진을 보시면 네. 치아를 발치하고 나면 위쪽 사진은 수직적으로 이렇게 뼈가 흡수가 된 사진이고요. 아래는 이제 이렇게 푹 꺼진 것처럼 수평적으로 흡수가 되게 되는데 네. 이러한 경우에도 이렇게 뼈이식을 통해서 먼저 치조골을 이식해주고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식립해주게 되겠습니다. 네. 이 임플란트 치료 시기가 늦어지면은 치조골 이식 수술이 필요하다고도 말씀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이식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환자분들이 되게 많이 좀 걱정하고 그러니까요.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이식까지. 네, 해야 될 경우에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임플란트가 잇몸뼈 치조골에 식립되어서 고정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임플란트의 안정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그 토대가 되는 치조골의 높이나 폭이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그림과 같이 발치하고 나서 시간이 지날수록 치조골은 계속해서 흡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치아 상실된 후 오랫동안 그냥 지내셨다거나 잇몸 염증으로 치아를 발치한 경우 장기간 틀니를 사용하신 경우에는 치조골의 높이나 폭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어서 치조골 이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치조골의 높이나 폭이 약간만 부족하면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서 뼈이식을 동시에 시행하게 되고요. 만약 치조골 흡수가 심해서 임플란트의 1차적인 고정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치조골 이식만 먼저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됩니다. 네. 이제 치조골 이식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뼈 이식이 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럼 어떤 뼈를 이식하게 될까 좀 궁금증이 드는데요. 어떤 뼈를 이식하게 되는 거예요? 네, 치조골 이식에 사용되는 뼈를 성분별로 나눠보면요. 네. 5가지 정도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먼저 환자의 몸에서 직접 채취해서 사용하는 자가골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타인의 사체에서 채취해서 가공 처리 후에 사용하게 되는 동종골. 그 다음에 소나 돼지와 같은 동물의 뼈를 가공해서 사용하는 이종골, 인공물질 합성해서 만드는 합성골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발치한 치아를 활용하기도 하는데 자기 치아를 가공해서 그림과 같이 사용하는 자가 치아골이 있습니다. 네. 네. 방법들이 좀 있는데. 네. 근데 혹시 뭐 그 자가골 같은 경우에는 내 몸에서 이제 뼈를 이식을 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좀 어떤 부위에서 좀 이식을 하게 되나요? 주로 이제 턱의 어금니 옆쪽에 있는 뼈나요. 그다음에 아래 턱
앞쪽에서 네. 채취를 해가지고 사용하게 됩니다. 아, 그럼 이식을 해도 내 몸에는 이제 문제가 네, 없겠죠. 다시 재생이 되기 때문에 아. 떼낸 부위에는 큰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재생해도 되는군요. 네. 네. 그리고 이식을 하게 되는 치조골의 형태들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입자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형태를 말하는 건가요? 네, 그림을 보시면 뼈 이식을 할 때 가루 형태의 뼈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이러한 부위에서 덩어리 형태의 뼈를 채취해서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네. 입자골은 가루 형태의 뼈를 말하는 것으로 가루 형태로 되어 있어서 뼈 결손 부위에 쉽게 적용할 수 있고 술자가 원하는 형태로 조작이 용이합니다. 다만 가루 형태로 되어 있어서 치조골 흡수가 심한 경우에는 적절한 형태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을 보시면 네. 임플란트를 식립한 이후에 치조골 부위에 임플란트가 노출되어서 추가적으로 이러한 가루 형태의 뼈를 적용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덮어서 뼈 형태를 이렇게 유지시켜주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임플란트 후에 이제 이식이도 되는 거고요. 네, 네. 임플란트를 식립하면 동시에 한 모습이 되겠고요. 아, 네. 그 다음 사진도 똑같이 가루 뼈를 이용한 사진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메쉬라고 하는 그물망을 이용해서 이렇게 노출된 임플란트에 뼈 이식을 먼저 하고요. 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가루뼈를 사용했을 경우에 네. 형태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메쉬를 이용하면 조금 더 형태 유지에 도움이 되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모양을 좀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네. 이제 도움이 되는 거고요. 가루로 돼 있으니까 우리 찰흙처럼 이렇게 맞- 환자분 입 모양에 네. 맞게 그러니까요. 맞춰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또 신기한데 네. 다음으로 이제 알아볼 거는 블록골입니다. 이제 방금 저희가 살펴봤었던 입자골과는 어떻게 좀 차이가 있을까요? 블록골은 쉽게 생각하시면 네. 큰 덩어리뼈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치조골의 흡수가 심해서 많은 양의 뼈 이식이 필요한 경우 형태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골을 채취하기 위해서 부가적인 골 채취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통증이 심할 수 있습니다. 네. 사진을 보시면 네. 여기 엑스레이 사진과 같이 잔존 치조골의 흡수가 심해서 아래 이제 하치조 신경이 보이고요. 위에 이제 잔존 치조골이 여기까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게 이제 더 내려가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네, 그렇죠. 음. 잔존 골의 높이가 얼마 남지 않아서 이러한 아. 경우에 이렇게 덩어리 형태의 블록골을 채취해서 네. 이렇게 임플란트를 식립한 이후에 고정시켜서 뼈 높이를 이렇게 유지시켜 준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하면서의 모습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뼈가 고정이 된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 블록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 앞턱이라든지 어금니에 네. 가까운 요 뼈에서 덩어리로 이식을 한다라는 네. 말씀이신 네. 거죠. 네, 확실히 이제 조금 높아지긴 했어요, 높이가. 네, 맞습니다. 치조골 이식 수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볼 텐데요. 네. 상악동 점막 거상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네. 어떤 네, 기준인가요? 아까 조금 전에 위턱에 임플란트를 심을 때 주의해야 될 구조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상악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네, 빈 공간. 네. 네. 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악동은 위턱뼈 위쪽에서 눈 위쪽에 이제 눈이 있게 되는데요. 네. 눈 하방으로 존재하는 얼굴에 있는 빈 공간이 되겠습니다. 빈 공간이기 때문에 치조골이 부족한 경우에 여기에 뼈 이식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상악동의 점막이 찢어지지 않도록 상악동을 먼저 개방한 다음에 상악동 점막을 들어 올리고 거기에 이제 점막과 뼈 사이에 이제 이식된 이식뼈를 채워가지고 네. 치조골 높이를 높여주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그림을 보시면 상악동을 개방시키는 방법에 따라서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네. 위쪽에서 접근하는 치조정 접근법이 있고요. 이제 옆쪽에서 접근하는 측방 접근법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골이식이 조금만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위쪽에서 이렇게 접근해서 네. 여기 있는 점막을 이렇게 들어 올려서 뼈이식을 시행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럼 이건 입 안을 통해서 하는 거겠네요. 네. 아, 네, 동일하게 입안을 통해서 그렇군요. 네, 하는데요. 네네. 여기는 이제 임플란트를 심는 위치에 그대로 이제 그 공간에다가 뼈이식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여기 아래 그림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는 이쪽 위쪽에서 심어지는데 옆쪽에 따로 이제 구멍을 뚫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점막을 들어 올리고 이제 뼈
이렇게 채워서 뼈 이식을 해주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아래 그림에서 그러니까 그 분홍색 부분이 상악동이라는 거죠? 네, 상악동 점막이 이렇게 분홍색. 네, 거기에 이제 채워줘야 되고. 네, 이걸 하지 않으면 이제 뚫려서 상악동으로 이렇게 노출이 되게 되는 거죠. 네.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뼈를 채우는. 이식이 네, 필요하고요. 네. 또 상악동 정막 거상술 또 수술 장면들도 좀 네. 저희가 준비를 했죠. 네. 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제 측방적 금봉을 통해서 옆쪽에다 이제 구멍을 뚫어서 이제 네. 점막을 들어올린 사진이고요. 여기에다 이제 채취한 뼈를 이제 채워 넣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이제 부족한 뼈를 이제 보충하기 위해서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같이 동시에 뼈 이식을 한 사진이고요. 네. 그다음에 인공 추간까지 완성된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임플란트가 필요한 연령대를 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필요하실 때가 네, 많잖아요. 그렇죠. 뭐 사고에 의한 경우가 아니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뼈가 이제 많이 약해져 있을 상태였겠고요. 잇몸도 좀 안 좋으실 테고. 그러니까 이런 시술들이 분명히 필요할 텐데,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건 이식한 뼈가 사실 내 뼈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흡수도 좀 있을 것 같고 혹시나 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위험들은 없을까라는 궁금증도 생기는데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자가골이 아닌 동종골이나 이종골, 합성골도 뼈 이식에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동종골이나 이종골은 면역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 가공 처리를 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뼈 이식제로 사용한다라고 해도 나중에 감염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제 자가골 같은 경우에 네. 뼈 이식을 했을 경우에 골 형성 능력이 있게 되는데 네. 대신 이제 동종골이나 이종골, 합성골 이런 뼈들은 그런 능력이 없어서 자가골에 비해서는 조금 뼈 형성이 더디거나 골질이 조금 약할 수는 있게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겠군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식한 뼈하고 우리 그 티타늄으로 만든 그 고정체가 이게 잘 붙어야 되잖아요. 네. 붙는데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뼈를 이식하게 되면 이식된 뼈에 새로운 뼈가 자라 들어오면서 다시 이제 단단한 뼈가 형성되게 되는데요. 보통은 6개월 정도를 기다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시조골이 많이 부족한 경우에는 뼈 이식만 먼저 진행을 하고 한 6개월 정도를 기다렸다가 다시 임플란트 심는 수술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뼈가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조금만 뼈 이식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서 뼈 이식을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6개월 이후 임플란트를 심어놓고 그다음에 6개월 이후에 지대줄을 연결하고 인공치관을 제작하게 됩니다. 네, 6개월이라고 하면 사실 이제 짧은 시간은 아닌데 네, 그러면 그렇죠. 그 고정되기까지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좀 주의해야 될 점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제 수술을 하면서 잇몸뼈를 열어서 그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이제 봉합을 하기 때문에 네. 봉합된 부위가 이제 수술한 부위가 완전히 아물 때까지는 좀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 네. 그 이후에는 완전히 잇몸을 덮어서 잇몸 속에다가 임플란트를 넣어놓기 때문에 따로 특별히 주의할 점은 없습니다. 크게 뭐 불편한 것도 없겠네요. 그렇다면.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심는다고 표현했던 임플란트는 이 뼈 속으로 고정하는 그 그쵸. 티타늄 그쪽을 말하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 밖에 보이게 되는 그 치아 부분, 크라운이라고 네. 할까, 그죠? 네. 그런 인공 치아는 언제 만들어지게 되는 건가요? 평균적으로 6개월 정도를 기다리게 되는데요. 네. 이것 또한 환자의 개인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환자의 치조골 골량이 풍부하고 그다음에 골질이 좋다라면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나서 바로 이제 인공치관을 제작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골량이나 골질이 좋지 않아서 뼈 이식을 같이 동반한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그다음에 임플란트와 치조골이 결합된 이후에 그다음에 인공치관을 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뭐 임플란트 같이 좋은 이런 시술들 이런 거 많이 발전이 되고 있긴 한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잇몸 관리랑 좀 이런 본인의 뼈 관리 이런 것도 좀 많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네. 들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임플란트 식립하는 수술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뭐 간단히 설명하면 뭐 이제 이 맞춰서 뭐 이렇게 넣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수술이다 보니까 시간도 좀 꽤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임플란트 수술은 치아를 발치하는 것과 크게 뭐
많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요. 수술 네. 시간도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진 않는데요. 이것 또한 환자의 치조골 상태에 따라서 조금 많이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치조골 상태가 양호한 경우에 뭐 한두 개 임플란트를 심는다라고 하면 뭐 3, 40분 정도면 충분하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상실된 치아 개수가 많고 네. 그다음에 치조골이 많이 부족한 경우에는 치조골 이식도 해야 되고 임플란트도 심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요즘에는 얘기 들어보면 수면 상태로 이렇게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가능한가요? 네, 치과 환자들이 가장 이제 치과 진료를 무서워하는 이유가 치과에 오면 일단 무섭기 때문에 치과 치료를 많이 맞아요. 네. 피하려고 하는데요. 통증도 그렇고 네. 소리도 네. 그렇고요. 예. 임플란트도 이런 이유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네.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뭐 진정제를 통해서 좀 진정할 수 있도록 좀 편안하게 한 다음에 임플란트를 시술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이제 어떤 입안에 기구들이 들어갔을 때 구역 반사가 심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구역 반사가 있거나 장애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소마취 하에 시술하기 어려워서 전신마취 하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그럼 뭐 그런 전신 마취 같은 거는 안 하고 그냥 식립이 되겠네요. 네, 대부분은 외래에서 그냥 국소마취하에 진행이 가능하고요. 그렇군요. 저도 어릴 때 이제 치과 치료 받다 보면 요거를 마취하고 하면 안 될까라는 네. 생각을 엄청 많이 했어요. 신경 치료 같은 것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네. 그랬는데 이제 마취는 또 꼭 필요하신 분들만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스텐트라는 걸 제작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스텐트는 사실 이제 혈관 안에 뭐 이렇게 그렇죠. 네, 저희가 배웠던 걸 혈전 네. 같은 걸 좀 제거하기 네. 위해서 사용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떤 경우에 사용이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임플란트를 계획된 위치에 정확하게 식립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먼저 환자의 치아의 모형상을 석고로 제작을 하고요. 네. 여기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할 위치에 상실된 치아 부위에 인공치아를 배열하고 임플란트 고정체를 어느 위치에 식립해야 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하는 방법인데요. 제가 아는 스텐트랑은 다르네요. 네. 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구멍을 뚫는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임플란트를 어느 위치에 식립하면 가장 이상적인 위치에 치아가 배열이 되는지 이것들을 확인해 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구강 내에서 임플란트를 식립하다 보면 술자가 보는 위치와 각도에 따라서 임플란트 위치가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특히 이제 치아가 상실된 개수가 많은 경우에는 네. 이런 장치를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그 괄호 안에 가이드라고 이렇게 네. 써 있었는데 딱 네. 맞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렇죠? 본을 떠놓는 거네요. 그렇죠. 네. 본인이 환자의 치아에 맞는 본을 떠서 더 정확하게 심기 위해서 하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작업일 것 같고요. 네. 네. 그런데 이게 치아가 하나만 뭐 상실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사고를 당한다거나 그래요, 하면 맞아요. 여러 치아가 한꺼번에 상실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런 그 임플란트를 다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한 번에도 가능합니다. 아까 뭐 수술 시간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네. 뭐 수술 시간이 좀 많이 오래 걸릴 수는 있지만, 뭐 하루에도 가능을 하고요. 네. 여기 사진을 보시면, 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치아가 모두 전부 발치한 경우에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한 경우가 되겠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윗턱하고 아래턱에 저희가 치아 개수가 각각 14개씩의 치아가 있게 되는데요. 이를 상실했다라고 해서 14개 모두를 식립하지는 않고요. 네. 이제 대략 한 7, 8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인공치관을 식립할 때 중간중간에 이제 브릿지 형식으로 보초를 제작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먼저는 여기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선으로 보이시는 게 네. 스텐트를 끼고 찍었을 때 이제 임플란트 식립한 위치를 이렇게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옆에 같은 경우에는 상악동 부위에 치조골이 많이 부족해서 처음 식립했을 때는 상악동 부위에 뼈이식을 시행한 거고요. 네. 아래 같은 경우에는 뼈이식을 하면서 동시에 임플란트를 이렇게 식립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사진은 이제 위에 뼈이식 해놓은 부위에 다시 추가적으로 임플란트를 식립해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보철이 완성된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저렇게 이제 서너 개씩 좀 이어서 브릿지 형태로. 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치아 보철을 임플란트를 심어서 고정되는 형태로 제작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다른 방법으로 네. 한쪽 턱의 치아가 전부 상실되었을 때
서너 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심고 그 위에 틀니를 제작해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을 보시면 네. 임플란트 틀니라고 흔히 말을 하는데요. 이제 위에 이렇게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 임플란트를 4개 이렇게 식립을 하고 거기에 이제 틀니가 걸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바 형태로 지대주에 부착을 시킨 다음에 틀니를 이렇게 부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이브리드라고 보면 되겠네요. 임플란트와 틀니가 틀니가, 합쳐진. 네. 네. 네, 장점들을 이렇게 같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 형태로 제작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여기에서는 이제 아래턱에 임플란트 3개를 식립하고요. 여기는 오링이라고 부르는데요. 동그란 이 형태의 모양에 여기 틀니 부분에 이제 고무링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무링으로 이렇게 딱 끼웠을 때 여기 이제 오목한 부분에 딱 들어가서 고정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몰랐는데 틀니 사용하시는 분들 어르신들이 틀니가 이제 잘 빠진대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불편감을 많이 이제 느끼신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이제 임플란트랑 함께 이제 합쳐지면 훨씬 더 좀 편안하게 틀니를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렇다면 혹시 몸에 뭔가 좀 다른 질환이 있는 경우 임플란트 수술이 어려운 경우도 있나요? 치아 발치와 같은 일반적인 외과 수술하고 동일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고혈압이나 당뇨 등이 있어서 약을 복용 중이시더라도 조절이 되고 있는 상태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항혈전제를 복용 중이신 환자분이라면 이제 임플란트를 시술하면서 과도하게 출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일시적으로 약을 중단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골다공증 약 중에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의 약을 복용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이 약을 장기간 복용했을 경우에 골 치유를 방해하고 골 괴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약 중단 후에 일정 기간에 관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건 그러면 어차피 시술 전에 이제 전문의가 다 상담 후에 또 진행이 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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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충분히 또 준비하고 상담하고 또 끊을 약은 미리 끊고 그렇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게 이제 시술하는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 치료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경우에 이게 실패를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임플란트를 잇몸뼈에 식립하면 잇몸뼈가 자라 들어와서 임플란트에 결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뼈와 임플란트가 부착되는 것을 골유착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데 잇몸뼈에 혈액 공급이 잘 되지 않는다든지 그다음에 임플란트가 처음에 고정되었을 때 초기에 무리한 힘이 가해진다거나 그러면 골유착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골유착이 된 이후에도 임플란트 주변에 잇몸뼈가 염증 등의 원인으로 내려가게 되면 임플란트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면서 결국 임플란트 고정체가 빠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다시 뼈 이식을 한다든지 임플란트를 재식립해야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임플란트 시술을 했다고 해서 다 치료가 끝난 게 아니네요. 완전히 이제 붙을 때까지. 그러니까요. 골 유착이 완전히 일어나야지 완전히 이제 치료가 된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임플란트 후에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임플란트 관리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튼튼한 치아라고 할지라도 잇몸 질환으로 잇몸뼈가 내려가면 치아가 흔들리게 되고 결국 발진하게 됩니다. 임플란트도 이와 마찬가지로 잇몸에 염증이 발생되면 잇몸뼈가 파괴되고 임플란트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잇몸 상부에 이제 염증이 시작되어서 점점 진행이 되면 임플란트를 따라서 임플란트 주변으로 잇몸뼈가 녹아내리게 됩니다. 네. 이러한 경우에 임플란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잇몸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치간 칫솔이나 치실 같은 것들을 통해서 구강 위생 관리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기적으로 치과에 내원하셔서 네. 임플란트에 문제가 없는지 임몸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치아 관리하려면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치과 검진을 받으라고 네. 하는데 임플란트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네. 정기적으로 많이 좀 신경 쓰고 검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임플란트 식립한 임플란트가 문제가 돼서 염증이 생긴다거나 그래서 네. 제거를 해야 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 다시 이렇게 또 넣는 재시술이 또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보통은 이제 임플란트를 실패하는 경우에 네. 뼈가 많이 내려가거나 이런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그 자리에서 그대로 제거를 하고 그 위치에 조금 더 큰 사이즈의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임플란트가 보험
보험이 되는 아, 분들이 그렇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가? 네, 얼마 전부터 임플란트 보험이 시작되었는데요. 2014년부터 만 75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보험 적용이 되었습니다. 2016년부터는 적용 대상이 조금 확대되어서요.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평생 이제 2개로 개수가 제한이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무치아 환자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임플란트 틀니에는 적용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한번 임플란트를 하면 그냥 대부분은 이렇게 평생 이제 평생 가는 간다.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 수명이 어느 정도, 임플란트가 어느 정도까지 유지될 수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수명은 자기 치아랑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기 치아도 뭐 어렸을 때부터 평생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일찍 탈락이 되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임플란트 이와 마찬가지로 관리가 잘 되고 정기적으로 잘 검진을 하시면 뭐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제 보통 제가 말씀드릴 때는 10년 이상은 사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관리하기 네. 나름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잘 관리하면 또 그만큼 오래 쓸 수 있고 잘 관리가 안 되면 또 다시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실 수도 있고. 네. 그러면 이제 혹시 이제 젊은 분들이 이제 사고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영구치아가 소실됐을 경우에 이제 임플란트 시술을 하실 텐데 좀 이게 나이가 좀 많이 어린 친구들에게도 가능한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나이가 너무 어렸을 경우에는 네. 이제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치아가 이동할 수도 있고요. 턱도 자라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무 어린 경우에는 임플란트는 좀 어렵고요. 네. 물론 가능은 하겠지만 나중에 위치가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 가능하면 성장이 완료되고 나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 하는 게 좋겠네요. 네, 그렇군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임플란트가 많이 좀 그 뭐랄까요? 이제 가격에 대한 부담도 조금 더 줄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임플란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건 어떤 임플란트인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조금 전에 그 스텐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네. 치아가 인공치관이 위치할 위치를 먼저 잡아놓고 거기에 이제 임플란트가 어느 위치에 식립이 되면 가장 이상적인지를 저희가 확인해 보는 방법으로 스텐트를 활용을 했는데요. 네. 최근에는 이제 그게 좀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이제 스텐트에 똑같이 임플란트처럼 구멍을 내서 그 위치에 그대로 심으면 임플란트가 식립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CT까지 같이 활용을 해가지고 가장 이상적인 위치에 임플란트가 식립이 될 수 있도록 먼저 계획된 대로 임플란트를 심는 방법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되겠습니다. 더 정확하게 심기 그렇죠. 위한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오늘은 치과 전문의 정명진 과장과 함께 임플란트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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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임플란트와 그래도 더 건강한 치아 관리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신의 치아 상태 그리고 잇몸과 또 턱뼈의 건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의 임플란트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좀 전문의와 함께 상담하고 꼼꼼히 따져봐서 나에게 꼭 맞는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임플란트 역시 자연치아와 마찬가지로 잘 관리해줘야 건강하게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오늘 배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치아 상실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하시고 내게 딱 맞는 임플란트 치료를 하셔서 건강과 자신감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TV닥터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